잘 읽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리는 하락했는데 환율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알아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증시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제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금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리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단골 출제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쉽지가 않은 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금리의 뜻은 원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크다라는 말은 이자가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금리가 높다라는 말은 이자율이 높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크다라는 건 가격이 비싸다. 금리가 높다라는 건 가격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전적 의미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금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 요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 다시 주어야 하는 돈에 대한 사용요금, 이용요금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는 내가 은행에 돈을 저축했을 때 은행이 나에게 주어야 되는 돈의 이용요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의 변동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식 가격, 주택 가격, 물가, 그리고 환율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금리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또는 신용거래를 할 때 반영되는 실제적인 금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으니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배가 고파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기분이라는 건 경기, 그러니까 물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는 물가다. 그리고 기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한테 먹을 걸 제공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는 여기 먹을 것이 이렇게 7개나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을 과자, 먹을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자들은 금리를 상징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여기 있는 하리보 젤리 하나를 준다 라고 하면 친구의 기분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 그렇다면 자, 금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과자 하나를 주면 친구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건 물가나 경기가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리, 내가 가지고 있는 과자가 7개였는데 7개에서 6개 금리가 적어진 거죠. 금리가 낮춰진다면 친구의 기분,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와 물가는 반대관계, 역의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친구가 다시 배가 고파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금리들을 여기 있는 금리 하나 더를 친구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없게 되겠죠. 과자의 양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을 계속 주었더니 이제 줄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을 것을 만들거나 먹을 것을 다른 친구에게서 빌려와서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을 발권, 그러니까 통화를, 그러니까 직접 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먹을 것을 빌려오는 행위, 이런 걸 이제 채권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나 물가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사진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3분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3분이 누구냐면은 모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미국의 한국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있는 분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준비제도위원회를 이끄셨고 두 번째에 있는 분이 이제 벤 버냉키라는 분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현재 연준 의장이신 제롬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 그린스펀 시대라는 게 있고 버냉키의 시대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서 그린스펀 시대라는 건 금리의 단계적 인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그린스펀 시기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그렇게 높진 않죠. 가파르진 않은데 버냉키 시대를 보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린스펀 시대에 비해서 되게 가파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시대는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통화 정책을 이끌 수가 없었던 한계에 봉착했던 시기입니다. 거의 0%대에 가까운 금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에게 나눠줄 과자의 양이 남지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촉발돼서 국제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낮췄던 거죠. 여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할 건데 미국에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고 그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망하게 되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온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어진 미국 정부는 금리 조절 대신 화폐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아까 이제 과자가 남지 않으면 과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과자를 빌려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화폐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기를 되살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버냉키는 중앙은행에서 달러의 발행량을 늘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국채라고 하는 건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버냉키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돈을 헬리콥터를 타고 뿌릴 정도였다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지어진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가리키는 말로 원화 대 외화의
가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1 환율은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돈 1,200원 정도 또는 1,300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고정액이고 변하는 것은 우리 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달러당 얼마의 우리 돈을 주어야지 되는가. 자, 다음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령 $1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달러로 바꾸려면 좀 전에 9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500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900원만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500원이나 줘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상대적 가치,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 만약 10만 달러치의 수출을 한다면 전에는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환율이 오른 후에는 1억 5천만 원의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반대로 $1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예전에 1달러로 바꾸려면 1,500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300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여기서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수입 업체에 유리하다. 10만 달러치의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에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다면 이제 1억 3천만 원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화가 상승한다면 수출 기업에 원화가 환율이 다시 설명할게요. 환율이 상승한다면 수출 기업에 환율이 하락한다면 수입 기업의 업체에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빅맥 지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왜 우리 돈의 가치와 외국 돈의 가치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나라마다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인 물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 인건비, 토지 이용료, 각국에서 매겨지는 세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마다 이제 처해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건의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맥이라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듯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있는 일물일가 법칙에 근거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이는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나라에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일물일가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라를 불문하고 표준화된 제품인 빅맥 햄버거가 미국에서 $4에 팔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4,000원에 팔리면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서 달러의 실질 환율은 1,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0 나누기 4를 하면 1,000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가 간의 구매력은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목 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쓰이는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일물일가 법칙에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서에 따르면 원하는 약 이렇게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그냥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00원이라는 그 명목 환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1000원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200원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오른쪽에 문제를 하나 내어놨습니다. 여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있는데 미국은 햄버거가 6달러에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가 5,000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미국과 한국의 실질 환율을 계산하고 명목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원화의 가치는 명목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제가 설명란에 덧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였던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금리는 가격이었고 환율은 교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통화량은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원화,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화가 많아졌으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므로 환율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은 환율의 상승과 이어진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